이제 미래의 사회의 두 번째, 그 미래학이라는 학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학은 뭐냐? futures라고 얘기합니다. s가 붙어 있죠. 왜 s가 붙었을까요? 그것은 studies, 즉 미래학은 복수입니다. 미래는 복수입니다. 미래는 문제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고 문제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이용되고 그리고 만능 예측법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미래는 결국 예측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정확한 예측은 불허하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만 그것은 예측일 뿐입니다. 매번 우리는 일기예보를 예측합니다. 그렇지만 안 맞을 때가 많죠. 일기예보다 더 안 맞는 거 있죠. 그것은 경제 예측입니다. 매년 경제 성장률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기업은 맨날 영업을 예측해야 됩니다. 안 맞아요. 그럼 하지 말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래학의 목적이란 건 뭐냐? 첫 번째가 변화를 관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모델을 처음엔 틀리더라도 만들어 가면은 점점 잘 맞아 들어가겠죠. 그것은 조금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G미로 실험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꾸 반복하면은 예측이 점점 정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감. 이러한 변화 관리에서 영감을 얻는 겁니다. 영감이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델이죠. 그럼 뭐를 만들 수 있느냐? 미래 비전을 만듭니다. 자, 비전을 수립하면 여러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갈 것이냐가 정해지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 전략이 수립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냐가 나오죠. 왜 가야 되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러면 그걸 이끌어가는 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정해진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 전체에 힘을 모으는 것이 리더십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미래학의 목적을 바탕으로 미래학의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가? 미래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입니다. 이 복잡계, 특히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미래 예측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미래 예측은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남들보다 미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정확한 예측은 못하더라도 덜 틀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러한 미래 예측의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동인, 드라이빙 포스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미래의 환경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초고령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파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핵심 동인을 우리가 보는 게 대표적인 게 스티프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미래는 복수의 futures. 그래서 복수의 미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20, 30년부터 미래 예측을 업데이트하고 가까이 하면은 관리가 가능하죠.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미래학의 3요소는 미래 예측,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과 방법론과 데이터가 미래 예측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미래 예측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미래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겠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낮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걸 우리가 possible future.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건 probable future죠. 자, 북핵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probable 한 것은 북핵은 유지되면서 평화는 불안정하게 갈 것이다. possible future는 북핵이 완전히 포기될 것이다. prepared future는 북핵이 사라지고 우리가 평화가 올 것이다. plausible future는 서로가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볼 것이야.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우리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preferred future, plausible future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하는 거죠.
예상할 것인가? 이것은 미래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지 말고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미래학에서 이머징 이슈가 이제 트렌드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머징 이슈는 이제 이슈가 되기 전에, 트렌드가 되기 전에 막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미세먼지 또 댓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머징학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트렌드가 되죠. 자, 방향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 이머징 이슈들은 명확한 사실과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드가 되면 문서와 기록이 되죠. 자, 트렌드는 이것을 분석하려고 할 때 앞서갈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슈 발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신문, 잡지, 뭐 심지어는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죠. 트렌드는 크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이나 초기 유행 이런 것들이고 아웃도어, 의료, 스마트폰, 에너지 큰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머징 이슈를 분석해서 트렌드를 찾아내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에서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죠. 스테퍼 모델입니다.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미래학 모델이 스티프 모델이에요. 이 스티프 모델에다가 카이스트에서는 뭐를 하나 더 붙였느냐? R을 더 붙였죠. 리소스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소사이어티,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environment, population, politics, economics, resource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를 보자.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미래로 가는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사이어티는 이런 게 있습니다. 7대 변수의 소사이어티는 여기에 사회는 문화, 역사, 교육, 건강, 언론, 미디어, 사회 안전, 사회 보장, 뭐 게임, 오락, 사회 갈등 이런 사회 문제를 보는 겁니다. 테크놀로지는 이제 과학, 수학, 공학 이런 각종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갈 것이냐. 엔바이런먼트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환경보전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인구를 보는 게 파퓰레이션입니다. 자, 인구, 우리 초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노령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비만 인구, 싱글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는 어떻게, 정치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배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코노믹스, 산업구조, 농업 이런 것들이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 문제를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7가지 변수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면은 새로운 미래 문제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전략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를 연결해 보면은 예로부터 고령 사회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 나오되고 그 국가 정책이 이제는 사업의 기회로 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고령 사회에 따르는 오규멘테이션, 인간의 증강 능력을 우리는 이제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평생 현역으로 보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이제는 어떤 게 등장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숙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 키워드를 다시 한번 우리 차원영 박사님이 만든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차 박사님이 또 하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주요 사회 문제 중에서 소시오 컬처, 그 다음에 이코노믹 컨섬션,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런 우리가 문제들을 놓고 보면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 중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보면 여기 색깔 표해진 것과 같은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래관리 5단계가 있습니다.
정의를 하자. 관련 요소는 무엇인가? 핵심 동의를 찾아내고 예측 작업하고 결과를 통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를 설계합니다. 희망 설계를 하고 키 요소를 찾고 비전을 작성합니다. 미래 전략을 만들죠. 그래서 희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차이를 파악하고 전략을 작성해요. 그리고 미래를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풍동실험점, 평가검증, 우선순위, 계획 작성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계속해서 보고서, 소통, 변화 적응, 수정을 해나가는 거죠. 첫 번째가 미래 예측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 예측을 하려면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죠. 즉 과거 데이터가 굉장히 혼란스럽던데 해보니까 월요일마다 손님이 많이 오더라. 그럼 규칙성을 찾은 거죠. 그러면 핵심 요소와 패턴을 찾아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패턴 분석, 상호작용 분석, 외사법, 인사이트 활용 이런 걸 하는데 요즘은 이걸 제일 잘해주는 친구가 등장했죠. 누구죠?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I가 이러한 미래 예측의 패턴 분석을 해주게 되고 R 같은 기본적인 기계 지능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 설계를 해야죠. 그러려면 미래 희망, 그래서 desired future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desired future 중에서 핵심 키 드라이버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이걸 가지고 키 요소를 작성을 하죠. 이게 두 번째 미래 설계 단계입니다. 자, 그럼 미래를 설계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요소로 표현해 보자. 그래서 이 표현을 해보고 나서 그 현재와 미래의 차이를 봅니다. 그럼 as is와 to be의 차이가 나오죠. 자, as is 현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to be로 가야 되는 이 단계의 차이를 보고 이 차이를 메워나가는 것을 최소의 자원으로 해나가는 것이 전략이죠. 자, 최소의 자원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가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상황별로 실제로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 그 비행기가 실제 예상대로 갔느냐 잘 모르죠. 그러니까 복잡계니까 풍동, 윈드 터널에 집어넣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된 미래에 하나, 둘, 셋, 넷에 대해서 각각 전략 1, 2, 3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은 5단계가 되죠. 자, 5단계 그러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보고서를 내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늘 매년 보고서를 만들고 자, 미래의 환경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아니면 미래의 중국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가나요? 안 가죠. 그러면 그 변화할 때마다 뭔가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미래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 연령 분포를 볼까요? 우리 인구 대체 수준은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이 출산돼야지 인구가 대체되는데 62년도에 우리 워낙 애를 많이 낳았으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83년도 출산율 2.06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해야 되죠. 여태? 그런데 실제 폐지된 것은 출산율 1.57에 갔을 때 저만 하더라도 세 번째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답니다. 자, 그 결과 대한민국은 2017년 1.05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이게 한번 낮아지면 올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걸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죠. 거의 매년 10조 이상을 쓰는데 미래 예측이 없는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산하 제한 정책이죠. 자, 옛날에 이렇게 애를 적게 낳으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북극 항로 문제를 볼까요? 자, 온난화 이거 우리가 정말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얼음은 녹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얼음은 녹아요. 그러면 북극 항로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한겨울에 안 됩니다.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을 가게 되면은 기존의 남방 항로 21,000km보다 12,000 그러니까 거의 9,000km 이상 절하게 됩니다. 수송거리 40% 단축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항로가 굉장히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적의 항로가 되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항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냐? 부산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북극해를 통과하기 위한 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남방 항로를 통과하는 배 구조하고는 굉장히 다른 배 구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세일가스. 이 세일가스 매장량이 천연가스 매장량의 40%, 전 세계 60명 이상 사용. 자, 이게 나오니까 수압 파쇄식이 수평 굴착식으로 바뀌면서 세상의 패턴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세상에 이제는 지배 구조가 변화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이상 우리 미래학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